미국은 정밀 타격으로 작전을 시작하여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를 배치해 이란의 주요 거점을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B-52 폭격기를 투입해 철퇴를 가하듯 이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다음은 B-1 폭격기입니다. 미국 B-1 폭격기 조종사들은 앞으로 모든 군 조종사 학교에서 연구될 만한 믿기 힘든 이란 공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격이며 이란의 무너지는 정권은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은 스텔스를 잊으라며 완전 파괴 모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에어 앤드 스페이스 포스 매거진에 따르면 B-1 폭격기가 이란에 도착했다는 것은 미국이 이 나라와 그 독재 정권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을 끝낼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참의장 댄 케인 장군도 이를 확인했는데 그는 3월 2일 펜타곤에서 기자들에게 이 작전은 이제 막 시작됐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B-2 폭격기를 이란의 지휘 및 통제 시설의 핵심을 타격하기 위해 보낸 직후 거의 즉시 B-1 폭격기를 이란에 투입했습니다. 이 B-1 폭격기들은 장거리 비행이 필요했습니다. 앞서 출격한 B-2 폭격기들처럼 B-1 폭격기들도 이란에 도달하기 위해 3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해야 했습니다. 영국이 미국에게 RAF 페어포드와 인도양에 위치한 디에고 가르시아 같은 주요 기지 사용을 거부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기지들은 미국 B-1 조종사들에게 착륙, 연료 보급, 공격 준비 기회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이후 바뀌었고 영상 후반부에서 다루겠지만 초기 공습에서 B-1 조종사들은 도움 없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에게 30시간이 넘는 비행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B-2 폭격기 동료들이 해낸 임무를 이어받아 이란을 초토화시킨 폭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질문이 생깁니다. B-1 폭격기들은 실제로 이란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에어 앤드 스페이스 포스 매거진에 따르면 그들은 미국이 분쟁 첫 48시간 동안 125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한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단순했습니다. 무려 7만 4천 파운드에 달하는 폭탄을 이란의 중심부에 투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잡지에 따르면 미국은 B-1 폭격기 세대를 이란에 보내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임무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과 비슷한 어떤 것이라도 조율하려면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지휘 통제, 즉 CA 센터들도 함께 타격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인프라가 이번 B-1 폭격기 타격에서 핵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7만 4천 파운드 탑재량을 언급했었죠. 미국이 이란에 보낸 B-1 폭격기 세대의 수만큼 그 수치를 3배로 곱하면 한 번의 임무로 이란에 투하된 폭발적인 분노의 최대치가 무려 22만 2천 파운드에 달합니다. 그리고 분노라는 표현이 딱 맞는 말입니다. 미국의 거대한 분노 작전과 B-1 폭격기 무장 모두에 분노라는 단어가 잘 어울립니다. 미국 B-1 폭격기가 이란에서 어떤 무기를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종사들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을 겁니다. B-1의 무기들 은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폭탄으로는 B-1 폭격기의 최대 84발의 마크 82 무유도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데 각각의 무게는 500파운드입니다. 이 항공기는 또한 2000파운드짜리 마크 84 범용 폭탄을 24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500파운드짜리 마크 62와 마크 65 퀵 스트라이크 해군 기로에도 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지만 후자는 이란에서의 B-1 출격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른 폭탄들에 관해서는 3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B-1 이 목표물 바로 위를 거의 직접 비행해야 하므로 폭격기가 이란의 방공망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방어망이 이전 B-2 폭격과 미국 B-52의 맹렬한 공격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해도 이란에 의해 B-1이 격추될 가능성은 미국 폭격기들이 목표물 바로 위를 비행하지 못하게 할 만큼 충분히 높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직접 비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B-1으로 멀리서 화력을 투사해 이란의 미사일 시설과 지휘 통제 센터를 파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공군이 지적하듯 B-1은 2000파운드짜리 GBU-31 합동 직격탄 JDAM 24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는 500파운드짜리 GBU-38 JDM 최대 15발이나 AGM-158A 합동 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 최대 24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 명칭의 스탠드오프는 미국이 B-1을 어떻게 썼는지 힌트를 제공합니다. 미국이 공격하려는 목표물 위로 폭격기 세대를 직접 보내는 대신 이란으로 보내서 안전한 거리에서 대량의 무기를 발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천 수만 파운드에 달하는 유도폭탄과 미사일이 이란의 지휘통제센터와 미사일 시설을 강타했고 그 결과 이 시설들은 적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공격을 받아 땅 위에 연기만 피어오르는 분화구로 변해버렸습니다.
내셔널 시큐리티 저널은 이 작전의 추가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B1 폭격기 3대가 미국 본토에서 왕복 임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서양과 지중해 상공에서 미군 공중급유기의 지원으로 어떤 기지에도 착륙하지 않고 공중에서 연료를 공급받아 계속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B1 폭격기들은 마치 하늘을 나는 닌자처럼 나타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이란 영공에 들어가 폭탄과 미사일을 투하한 후 본국으로 돌아왔고 돌아오는 길에도 같은 공중급유기를 이용해 미국까지 비행했을 것입니다. 이 출격은 B2 폭격기 임무 덕분에 가능했으며 저널에서도 B2와 B1의 차이점을 논의하며 이를 명확히 밝힙니다. BI가 방어가 삼엄하거나 강화된 표적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면 B1B는 방공망이 약화된 후에 작전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가장 방어가 집중된 지역 바깥에 머물러 거야 한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거리에서 발사할 수 있는 무기가 B1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공중전 양상이 결정됐습니다. 미국은 이를 최대한 활용해 B1 폭격기를 운용했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내셔널 시큐리티 저널이 대용량 발사 플랫폼이라 불렀습니다. B2 폭격기가 침투 공격 후 B1 폭격기들이 정밀 타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방공망이 크게 손상되어 스텔스가 필요 없어 먼 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조심해야 하기에 폭격기를 더 전통적인 폭격 방식으로 운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발한 전략으로 전장을 주도하여 계층화된 폭격기 운용 방식을 통해 이란의 계층화된 방공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의 양파가 벗겨졌습니다. 남은 것은 무너진 정권의 눈물뿐입니다. 미국이 B1 폭격기로 타격한 목표들을 다시 살펴봅시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3월 2일 밤 미국 폭격기들이 감행한 공습으로 우리가 언급했던 지휘통제센터와 함께 지상에 위치한 탄도미사일 기지들이 파괴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곧 이것이 전쟁에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 테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TVN 이스라엘은 B1 폭격기 공격 이후 이란의 주요 시설 몇 곳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가로 설명합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란 중부 이스파한에 있는 핵시설과 공군 기지 부근에서 강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같은 매체는 미국이 B1 폭격기를 이용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지와 지휘통제센터를 타격하고 있다는 보도도 뒷받침하며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전략에 부합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간 공격은 이란 정권의 입장에서 이미 충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란에겐 상황이 더 나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버튼을 누르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그래야 항상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이 B1 폭격기로 이란을 초토화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전략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파괴된 지휘통제센터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을 잃는 것은 이란에게 엄청난 타격입니다. 지휘통제센터란 지휘관들이 모여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모든 중앙 위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센터에서 지상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미사일 전력에도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센터들을 전시 작전 전체의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휘 통제가 없으면 두뇌가 신체의 나머지 부분과 단절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지금 두뇌가 머리에서 빠져나온다면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은 죽게 되죠. 미국이 지휘 통제센터에 집중해 이란의 한 일입니다. 명령이 생성조차 안 되고 전송도 불가능합니다. 이란이 지휘 통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란이 전장을 감시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미 해군 자산을 감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본 것은 B1 폭격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란 군사 태세를 뒷받침하던 모든 것이 미국에 의해 며칠 만에 해체됐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휘통제센터 상실 외도이라는 미국 B1 폭격기의 탄도미사일 기지 다수가 파괴된 것에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이란 미사일 발사가 줄어듭니다. 3월 4일 BBC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571발의 미사일과 1391대의 드론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미사일 비축량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해서는 곧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케인 씨는 3월 4일의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분쟁 첫날에 비해 이미 86% 감소했으며 3월 3일과 4일 사이에만 23%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드론 발사도 73% 감소한 것을 더하면 B1 전략의 효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휘 통제 시스템을 제거하면 미사일 발사를 조율할 수 없습니다.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를 파괴하면 이란이 지휘 통제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더라도 미사일 공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유대인 국가안보연구소, 즉 진사가 이란에게 또 다른 장애물을 던집니다.
3월 5일 진사는 이란의 최근 행동을 2025년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당시와 비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발사 능력 약 75%를 신속하게 파괴함에 따라 이란 정권은 더 이상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포격을 감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제한적 공격이 가능하지만 공격마다 발사대 전력이 소모돼 후속 공격 규모가 점점 줄어든다고 진사 자인세이는 말합니다. 이 주장은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최대 73%,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최대 52%,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발사대 75%를 상실했다는 수치로 뒷받침됩니다. 이란은 원투 콤보에 당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규모가 워낙 커서 이란은 실질적인 성과도 없이 엄청난 양의 미사일을 소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발사대가 먼저 B1 폭격기에 의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공격에 의해 먼지로 변하면서 이란은 비축 미사일을 다시 채운다 해도 매우 제한적인 발사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훌륭한 전략이며 전쟁이 초기 단계를 넘어가면서 이란이 직면해야 할 유일한 문제도 아닙니다. 더 많은 B1 폭격기가 곧 투입되면 미국의 다른 폭격기, 전투기들과 함께 이란 상공에서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작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셔널 시큐리티 채널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 상공 제공권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힐에 따르면 그 제공권은 이제 항공 패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매체는 전 CIA 국장이자 과거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를 인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F-35와 B-2 스텔스 폭격기 같은 스텔스 전투 폭격기뿐만 아니라 막대한 폭장량을 실을 수 있는 진정한 주력기인 B-52와 B-1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페트레이어스는 우리는 현재 이란의 방공과 탄도 미사일 방어를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중기관총 사거리 바뀌면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기관총 사거리 위에서요? 즉, 이란의 미사일 기반 방공 시스템이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제공권이 확보되었고 수천 피트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투입할 수 있는 모든 폭격기와 전투기가 해당됩니다. 미사일 전력 면에서도 미국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제 산발적인 공격만 겨우 할 수 있을 정도로 약화되었고 그 공격에 대한 보복을 막아낼 방어 능력도 없습니다. 미국의 B-1 폭격기가 이런 상황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폭격기들이 이란 지역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의 첫 B-1 폭격기 세대가 영국이 주요 군사기지 접근을 허가하지 않아 착륙하지 못하고 장거리 왕복 비행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3월 1일 자키르 스타르마가 입장을 번복해서 영국이 실제로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란이 드론으로 키프로스 영국 기지를 공격한 후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영국이 전투 지원을 맡게 됐습니다. 미국은 이런 변화에 관대하지 않은데 처음부터 영국이 기지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런 접근 제한이 B-1 폭격기에 더 큰 위험을 안겼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스타머에게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으며 우리가 이미 승리한 전쟁에 이제 와서 참전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이 자국의 항공모함 일부를 페르시아만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고 이것이 트럼프의 또 다른 질책을 불러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영국, 한때 우리의 가장 위대한 동맹국이었던 나라가 중동의 항공모함 2척 파견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다. 괜찮습니다. 스타머 총리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트럼프의 보여주기식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디언지는 3월 7일 4대 B-1 폭격기가 RAF 페어포드에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영국이 미국의 초기 B-1 폭격기 공격 때 사용을 금지했던 두 주요 기지 중 하나입니다. 이 폭격기들은 아마도 디에고 가르시아로 이동하기 전에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잠시 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추가 공격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공격 후 B-1 폭격기는 영국 기지로 돌아와 연료를 보충하고 재무장한 뒤 재출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에 우리가 본 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다가올 일은 이란에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이 영국과 협력해 B-1 폭격기를 이란에 반복적으로 빠르게 투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이미 여러 번 공격받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브레이킹 디펜스는 3월 6일까지 미국이 3,000개 표적을 타격했고 이 중 이란 군함 43척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영국 공군기지에 B-1 폭격기가 도착한 것은 미국이 이란에 가하려는 지속적인 화력에 힘을 더해줍니다. 이란 정권에 남은 것들은 출구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미국은 그런 출구를 제공하지 않을 듯합니다.
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에 무조건 항복하기 전엔 합의가 없을 것이라 밝혔으나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이 중동 이웃국에 항복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준비 중이며 이번에는 새로운 지역과 집단도 표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위협 속에 미국이 비일 폭격기를 RAF 페어포드로 보낸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은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폭격기들이 다시 출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비일 폭격기가 두 번째로 투입되면 이란은 이미 겪었던 고통을 넘어선 엄청난 추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권을 보존할 수 있는 출구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은 전쟁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제 발등을 찍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이 미사일 약 500발, 과 드론 1000대 이상을 발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 함정이 아닌 중동 이웃 국가들을 겨냥했습니다. 이런 공격들은 이란이 중동의 깡패가 되고 싶어함을 보여줍니다. 군사력이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자지라 3 월 7일 기사에 따르면 이란의 공격은 남은 이웃 국가들과의 적은 호위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 기회를 준다면 이란은 적대 행위 중재를 위해 이웃 국가들에 크게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걸프 국가들은 전쟁에 관여하기를 원치 않지만 이란이 그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더라도 그 보복은 이란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비일 폭격기들은 수문차에 대기 중입니다. 영국 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미국 비일 폭격기들이 더 강력한 공습을 준비 중입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일격이 다가오며 걸프 지역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수 있는 분쟁처럼 보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이란이 이미 약화된 세력 외에 함께 싸울 의지가 있는 새로운 동맹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다른 분쟁 5가지를 영상에서 다룹니다. 더 많은 정보는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고 미국의 이란 약화 전략 분석이 궁금하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